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읽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자동 피아노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겠습니다. 로봇 시대 그리고 AI 시대에 우리 인간의 노동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입니다. 그 세 번째 부분을 읽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리오넬 메시가 나왔었고요. 미국의 프로 스포츠 팀들의 셀러리 캡이 나왔었는데 이어가면 423쪽부터입니다. 네, 제목은 승리는 유일한 것이다 입니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만으로도 최선을 다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프로 스포츠 선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소득자들에게도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문제는 2018년 말에 미국 정치에서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와 코르테스 하원 의원이 최고 세율을 70% 이상으로 올리자는 법안을 제출하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누진적인 부유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하면서 조세 정책이 2020년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된 것이다. 소득세가 오랫동안 중요한 쟁점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소득세 인상이 사람들의 노동 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이메뉴얼 사에즈와 동료들이 이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람들이 노동에 기울이는 노력은 최고 세율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세율에 반응하는 것은 노동에 들이는 노력이 아니라 세금을 포탈하거나 회피하려는 노력이었다. 1986년 레이건 행정부가 세금을 감면했을 때 과세 대상인 개인 소득이 한 차례 대대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전에는 소득을 숨겼던 사람들이 세제가 유리하게 바뀌면서 이제는 소득을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소득 증가는 일하려는 의욕과 노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탈세, 은닉했던 소득이 드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종류의 소득의 세금이 빠짐없이 부과되어서 세법상에 구멍이 별로 없는 나라에서는 가령 투자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되기 위해 내는 수수료나 조세 부과상의 차이가 없는 나라, 또 과세 대상 소득 그리고 그 기저에 있는 노동 의욕이 세금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래야 마땅하다. 최고의 운동선수는 빈스 롬바르디가 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말, 승리는 모든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다. 영어로는요, winning isn't everything, it is the only thing 에서 볼 수 있듯이 단지 세금이 늘었다고 해서, 즉 손에 쥐는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 뛰는 것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최고의 CEO들과 장래 최고의 CEO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기업은 가장 좋은 경영자를 원하므로 막대한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을 것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되는가? 세금이 높아도 그것이 가능할까? 답은 그렇다이다. 가장 유능한 CEO가 가장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리라는 주장은 정부의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가져가도 여전히 적용되는 이야기다. 세율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한 가장 좋은 보수를 받는 자리는 여전히 가장 좋은 보수를 받는 자리일 것이기 때문이다. 높은 최고 세율은 보수는 가장 높지만 꼭 사회적으로 가장 유용하다고 볼 수 없는 직종, 가령 금융 직종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기도 할 것이다. 어차피 막대한 돈을 손에 쥘 수 없다면 야망 있는 CEO들은 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보다는 자신의 역량을 가장 생산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가져온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결과는 뛰어난 인재들에게 금융 분야의 매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MIT 졸업생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 알아본 한 연구에 따르면 2009년 졸업생들은 2006년부터 2008년 졸업생들보다 45%나 금융 분야를 덜 선택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역량이 더 잘 배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금융 분야의 보수가 평준화되는 만큼 최고위 소득 전체적으로도 하방 압력이 전염될 것이고, 따라서 소득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다. 종합하면 매우 높은 소득 구간에만 적용되는 최고 소득 세율을 크게 높이는 것은 꼭대기 쪽에서 불평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완벽하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 세율이 터무니없이 높은 것도 아닐 것이다. 어차피 최고 소득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될 사람은 매우 소수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CEO의 보수가 줄면 그들은 더 이상 최고 세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모든 실증 근거로 유추해 볼 때 높은 최고 세율은 누구에게도 최선을 다해 일하려는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또 만약에 높은 최고 세율이 사람들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쪽으로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불평등 증가에 미친 영향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부정하려는 게 아니다.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1%가 아닌 99% 사이에서도 불평등이 증가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세 등의 정책적 접근 외에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울트라 슈퍼 리치를 없애는 것은 어쨌든 좋은 출발점일 것이다. 최고 세율을 크게 높이면 울트라 슈퍼 리치는 말 그대로 없어지게 될 텐데, 혹시 그래서 그들이 안쓰러우시거든 그들이 울트라 슈퍼 리치에서 슈퍼 리치가 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란다. 네, 다음 소제목은 파나마 페이퍼입니다. 세금이 오를 때 부유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보일 법한 또 다른 반응은 세금을 회피할 수단을 찾는 것이다. 유럽에는 축구 선수들이 받는 보상에 상한이 없어서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는 선수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조세를 회피할 방법을 찾아 나섰다. 2016년에 리오넬 메시는 410만 유로어치의 조세 사기와 관련한 3가지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8년 7월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900만 유로의 벌금을 내기로 스페인 정부와 합의하고 감옥행을 면했다. 그는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국외 조세 피난처를 활용해 이미지 저작권 수입을 신고해서 누락함으로써 총 4건에서 1470만 유로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사기까지 저지르지는 않는다 해도 많은 이들이 쇼핑을 하듯 세금이 더 낮은 나라를 고른다. 유럽 국가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세율을 올리거나 내린 것에 착안한 한 연구에 따르면 어느 나라에서 세율이 10% 오르면 외국 선수가 1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호날두는 스페인을 떠나 이탈리아로 갔는데 이탈리아가 세금이 더 낮다. 파나마의 법무법인 모사크 폰세카가 글로벌 갑부들을 위해 수십만 개의 껍데기 회사를 세워 조세 회피를 도운 것을 폭로한 소위 파나마 페이퍼 덕분에 조세 회피가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여기에 이름이 등장한 사람들 중에는 전직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영국 총리도 있었다. 사람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는 것으로 유명한 스칸디나비아에서도 개인들이 내야 할 세금 중 회피되는 정도가 3% 정도에 불과한 그곳에서도 갑부들은 대거 조세 회피에 나섰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상위 0.01% 부자들은 그들이 내야 할 개인 명의의 세금 중 25에서 30%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이 많이 오르면 세금 회피도 많아진다.
문제는 얼마나 많아질 것이냐다. 단기적으로는 세금의 변화에 대한 반응폭이 상당히 클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레이건 시기 조세 감면의 맥락에서 이 점을 이미 언급했었다. 감면이 아니라 인상이 되면 반대 방향으로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소득을 즉시 숨기려 할 것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의 총액이 한 차례 크게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이 때문에 미국에서 소수의 정치인과 경제학자들이 해외 자산까지 포함해 부에 대해 누진적인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19년에 엘리자베스 워런은 5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미국인에게 2%,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미국인에게는 3%의 부유세를 걷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 개혁안을 제안했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가령 지금도 주택을 소유한 미국인은 주택 가치에 대해 지방정부에 부동산세를 낸다. 하지만 이 세금은 역진적이다. 당신이 30만 달러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고 1%의 재산세, 즉 3천 달러를 낸다고 하자. 그리고 당신에게 27만 달러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당신은 보유한 순자산 3만 달러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 된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금융자산을 270만 달러 가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면 순자산, 즉 집값까지 합해서 총 300만 달러의 0.1%만 세금으로 내는 셈이 된다. 이와 달리 부유세는 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부동산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부에 적용할 수 있다. 불평등에 맞서는 방안으로서 막대한 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의 장점은 그 부를 소유하고 있는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그 막대한 부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그들은 그 소득 중 일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가족 소유의 트러스트 등 부를 축적하기 위한 여러 투자 장치들에 재투자한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 나라의 세법은 트러스트 등으로 다시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버핏 본인이 자주 지적하듯이 워런 버핏이 소득세를 매우 적게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꼭대기층에 있는 최고위 소득자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조세를 합법적으로 사실상 면제받는다면 소득세가 재분배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러한 세제상의 이득이 일으키는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새로 축적한 부에서 새로운 자산소득이 발생하면 위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그 소득의 대부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진다. 매우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유세를 납부하도록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부유세 개념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유세를 경제 매체나 정치인들이 종종 말하듯이 부유한 사람들이 사회에 부를 환원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 주는 것이라는 식으로 묘사하지 않는 것이다. 세금을 내야 하는 부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 있다면 그 정도야 괜찮겠지만 그보다 부유세는 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그 소득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행정적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편리하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부가 5천만 달러인 사람은 평균적으로 1년에 적어도 250만 달러의 자산소득, 즉 투자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 사람이 가진 부의 2%의 세금을 물리면 100만 달러. 그 부에서 나오는 자산소득에 대해 40%의 세금을 물리는 셈이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경악할 만큼 높은 세율이 아니다. 사망세라고 불리면서 안 좋은 평판을 갖게 된 유산세와 달리 부유세에는 대중의 호응이 높은 편이다. 2018년에 뉴욕타임스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절반도 포함해 응답자의 61%가 부유세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십 년 동안 부유세가 있었던 많은 나라에서는 부유세를 폐지하고 부유세가 없었던 나라에서는 콜롬비아를 제외하고 부유세를 도입하지 않았다.
프랑스는 2017년에 중도파인 마크롱 정권이 들어선 뒤 시행한 첫 번째 정책 중 하나가 부유세를 없앤 것이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조치였다. 부유세를 폐지하고 유류세를 인상한 것이 노란조끼 시위를 촉발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마크롱은 여러가지 정부 지출을 약속했지만 부유세를 다시 도입하지는 않았다. 부유세를 정치적으로 그토록 실행하기 어려운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로비다. 좌우파 모두 정치인들의 선거에 돈을 대는 사람들은 순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일 텐데 이들 중 부유세를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른 면에서는 꽤 진보적인 사람들도 그렇다. 둘째, 부유세는 합법적, 불법적으로 회피하기가 쉽다. 특히 사람이 해외로 나가거나 부를 해외로 이전하기 쉬운 소규모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는 국가들 사이의 세율을 낮추려는 경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조세 회피를 너무 너그럽게 봐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나라가 세법에 구멍이 많고 부를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미국보다 빠져나갈 구멍이 더 적고 더 단순한 세법을 가진 나라에서 회피되는 세금이 더 적다. 가브리엘 주크만은 조세 회피와 탈루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비교적 간단하고 명백한 조치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그가 제시한 아이디어 중에는 부가 어느 장소에 있든 추적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 등록 시스템. 그러려면 부를 어느 나라로 이전하든 세금을 물릴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올리는 수익이 해당 국가, 즉 매출이 발생한 국가의 조세 시스템에 포착되도록 하는 기업 세제 개혁, 조세 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도록 돕는 은행과 법무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있다. 물론 조치들을 나열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들을 실행하려면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주크만이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아이디어는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각국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댈 법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실현시키기 어렵다. 국제적인 협력이 없다면 각국은 뛰어난 인력과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금을 경쟁적으로 낮추는 경주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등에는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세제를 우대해주는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고소득 외국인에게 3년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0%를 과세한다. 덴마크 국적자인 경우에는 세율이 누진적이고 최고 세율은 62%인데 반해 그렇다는 것이다. 이것은 해외의 고숙련 인력을 덴마크로 끌어오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덴마크로서는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는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에서 일하는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낮추거나 아니면 고숙련 외국인 인력이 자국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어야 한다. 국가의 후생과 글로벌 후생 사이의 이러한 긴장 관계는 각국의 소득세 정책이 국제적으로 조세 인하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이것은 경제법칙에 따른 불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학은 우리가 더 인간적인 세계를 지으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철의 법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이 책의 전반적인 기조로 삼고 있는 바다. 하지만 맹목적인 믿음이나 이기심에서 혹은 경제학에 대한 단순한 몰 이해에서 마치 그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네, 다음 소제목은 시민연합 물음표입니다. 엄밀히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보면 실증 근거들이 말해주는 바는 매우 높은 최고 한계세율을 포함해서 굉장히 누진적인 조세 정책을 실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덴마크가 최고위 소득자에게 높은 세금을 물릴 수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도 세율이 더 낮은 이웃 나라들로 자본이 도피하거나 덴마크 부자들이 다 아일랜드나 파나마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정도가 낮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렇다. 최고 세율 인상의 어려움은 정치적 어려움이다.
현재 우리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모두에서 권력의 집중이 일으키는 악순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 부유한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면서 그들은 사회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데 더 많은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도 더 많이 갖게 되었다. 최고위 소득자들의 세율도 낮추도록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대고 로비를 하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다. 2010년 시민연합 사건, 즉 시민연합 대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돈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기에 판결 내용은요, 기업이 선거운동에 댈 수 있는 자금에 한도를 두는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대중의 백래시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무한한, 여기서 백래시는 우리말로 하면 반발쯤 됩니다. 역풍, 이게 제일 좋은 말일 것 같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대중의 백래시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꼭대기층 사람들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자는 주장은 이미 꽤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의 51%가 소득이 $10,000 이상인 사람에게 한 개의 세율을 70%로 올리자는 안을 지지한다. 우리가 진행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다른 면에선 딱히 진보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연간 $436,000 이상을 버는 기업가, 즉 상위 1%에 속하는 이 기업가들이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미국에서 퍼퓰리즘이 부상한 것도 어느 면에서 이러한 백래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역량을 상실했다는 근본적인 느낌이 깔려 있다. 이러한 느낌은 언제나 결정은 저 먼 곳에 있는 엘리트 계층이 내리고, 어쨌거나 그 결정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아무런 차이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이 생각 자체가 옳든 그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의 엄청난 부와 엘리트 계층 인맥을 생각한다면 아이러니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의 방식을 뒤흔들겠다는 약속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뒤를 바치고 있는 공화당 인사들은 트럼프가 그들 중 누구 못지않게 부유층 친화적인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했으며, 실제로 트럼프는 세금을 감면했다. 하지만 이렇게 대중에게 미끼를 던지고 나중에 입을 씻는 방식이 폭발하지 않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머지않아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번영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 자신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혹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억지로라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깊디 깊은 사회적 균열과 좌절의 근원이 바로 극단적으로 치솟는 불평등에 있기 때문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옆집 아무개를 따라잡기입니다. 오랫동안 사회과학자들은 사람들이 느끼는 자존감이 그가 속해 있는 집단, 즉 이웃, 동료, 국가 등에서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이것이 옳다면 불평등은 후생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 개념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처럼 거치고는 가설 수준 이상으로 확실하게 입증하기가 의외로 어렵다. 이를테면 어느 주어진 소득 수준에서 동네의 평균 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을수록 사람들이 행복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이 행복을 덜 느끼는 이유는 주거부터 커피까지 모든 것이 더 비싼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이 현상은 불평등 요인을 언급하지 않고도 설명이 가능하다. 최근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한 연구는 소득 분포에서 자신이 어디쯤 위치하는지를 아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도가 소득에 의해 영향받는 정도를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노르웨이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납세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만 종이책자로 되어 있어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납세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이웃과 친구들이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즉 그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남들의 납세 정보를 보려고 어찌나 많이 접속을 했던지 세금 포르노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전체 소득 분포에서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세금 데이터가 온라인으로 공개된 직후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불행해졌고 부유한 사람들은 더 행복해졌다. 즉, 소득 위계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실제로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면에서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다른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만 빼고 온 세상이 저 멀리 내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동전의 이면은 나도 옆집 아무개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 나아가 내가 옆집 아무개보다 낫다는 것을 세상에 내보이고 싶다는 충동이 커지는 것이다. 이것이 허세 구매, 즉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구매의 기저에 있는 논리다. 최근 한 실험에서 인도네시아 은행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고소득층 고객, 대체로 도시 중상류층에게 새로 나온 프리미엄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라고 제안했다. 비교군 고객에게는 기존의 카드를 업그레이드하라고 제안했는데 이 경우에는 플래티넘 카드와 혜택은 완전히 똑같은데 모양만 플래티넘 카드가 아닌 카드를 쓰게 되는 것이었다. 양쪽 집단 모두 두 카드가 정확히 동일한 혜택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플래티넘 카드가 더 인기를 끌었다. 플래티넘 카드 발급을 제안받은 집단에서는 21%가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비해 비교군 집단에서는 14%만 업그레이드된 카드, 즉 혜택은 동일하지만 모양이 플래티넘이 아닌 카드를 받아들였다. 흥미롭게도 스스로에 대해 만족스럽게 느낄 때는 과시욕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랑스러운 점에 대해 잠깐 동안 짧은 글을 쓰게 하는 것만으로도 플래티넘 카드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이 현상이 악순환을 일으킨다. 즉 스스로에 대해 경제적으로 취약하다고 느끼면 구매 여력이 없는데도 쓸데없는 것들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 하게 된다. 그리고 즉각 이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가려는 산업이 언제나 대기 중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아메리칸 나이트메어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에서 미국 특유의,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에는 미국 특유의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아침마다 시리얼과 함께 아메리칸 드림을 꾸준히 먹은 나머지 미국인들은 자신이 처한 그 모든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가 불평등은 해도 근면과 노력이 보상을 받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미국과 몇몇 유럽 국가 사람들에게 사회적 계층 이동성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았다. 500가구를 소득에 따라 100가구씩 5분위로 나누었을 때 하위 100가구의 아이들 중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한 단계, 두 단계 그리고 가장 최상위 구간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미국인의 답이 유럽인의 답보다 낙관적이었다. 예를 들면 미국 응답자들은 가장 가난한 집 출신 아이들 100명 중 12명이 가장 부유한 5분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고 가장 가난한 분위에 계속 머무르는 아이는 32명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달리 프랑스 응답자들은 가난한 아이 100명 중에서 9명이 최상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가장 가난한 분위기에 계속 머무는 아이는 35명일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인들의 낙관적인 전망은 오늘날 미국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바닥 쪽 사람들의 소득이 일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문제 외에 미국에서는 세대 간 계층 이동성도 크게 감소했다. 이제는 미국이 유럽 국가들보다 계층 이동성이 현저히 더 낮다. OECD 국가들 사이에서 비교했을 때 소득 기준 최하위 5분위 가구 아이들이 자라서도 최하위 분위에 고착되어 있을 가능성은 미국이 가장 컸고 33.1%, 스웨덴이 가장 작았으며 26.7%, 평균적으로 대륙 쪽 유럽 국가들은 30% 이하였다. 그리고 최하위 5분위 가구 아이들 중 자라서 최상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미국은 7.8%였고 유럽은 11%에 가까웠다.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된 미국의 활발한 계층 이동성이라는 개념, 사실은 꿈을 가장 많이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계층 이동, 즉 상승을 경험하기 가장 어려울 법한 사람들이다. 또한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노력이 보상을 받는다고 믿으며 이 믿음의 논리적인 귀결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적어도 일부는 그들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아마도 이 때문에 계층 이동성의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처한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의구심을 갖는 경향이 크다. 계층 이동성에 대한 과도하게 낙관적인 견해가 현실과 충돌하면 불편한 진실을 피하고자 하는 강한 충동이 생긴다. 미국에서 임금과 소득이 제자리 걸음인 사람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접하는 부유한 사람들의 생활상과 자신이 겪는 재정적인 힘겨움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아득히 벌어지는 것을 날마다 고통스럽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가지다. 미국 사회가 여전히 제공하고 있다고 그들이 믿고 있는 기회를 붙잡지 못한 자기 자신을 책망하거나 자신의 일자리를 훔쳐간 누군가를 찾아내 비난하거나 어느 쪽이든 그 길에는 절망과 분노가 놓여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모든 면에서 절망이 깊어지고 있으며 생명의 치명적인 수준에까지 도달해 있다.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 중년층의 사망률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고 기대 수명은 낮아지고 있다. 2015년, 2016년, 2017년에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낮아졌는데 사실 이 암울한 추세는 백인 특유의 현상이고 특히 대졸 미만 백인 이외의 인종 집단들에서는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 미국과 비슷한 사회적 모델을 추구했던 다른 영어권 국가들, 즉 아일랜드, 영국, 호주, 캐나다도 속도는 더 느리지만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와 달리 그 밖의 모든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망률 감소가 더 빠르다. 이 시작점에서 이들의 사망률이 더 높았다. 즉 이들 나라에서는 대졸자와 대졸 미만 학력인 사람들 사이에 사망률 격차가 줄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앵 케이스와 앵거스 디턴은 중년의 미국 백인 사이에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이 절망의 죽음이 꾸준히 늘어나는 데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절망의 죽음이 꾸준히 늘어난 데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절망의 죽음은 알코올 의존증이나 약물 중독, 자살, 알코올성 간 질환, 강경변 등으로 인한 사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원인은요, 심장병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갑니다. 응답자들 스스로에게 척도를 매기게 해 측정한 건강 상태 및 정신건강 상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1990년대 이래로 중년의 백인 미국인 중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건강이 안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점점 많아졌다. 또 이들은 다양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향과 우울증을 언급하는 경향도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이것이 꼭 낮은 소득 혹은 불평등한 소득 분포 자체만의 결과는 아닐 것이다. 흑인의 경제 상황도 더 나을 것은 없었지만 흑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서구 유럽도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대침체 이후 소득이 정체되었지만 사망률이 반등하는 일은 없었다. 한편 1991년 구소련 붕괴 뒤 러시아에서는 사망률이 급증했는데 오늘날 미국처럼 대부분 젊은 층과 중년층 성인에게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폭력적 사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폭력적 사망은 자살, 살해, 의도하지 않은 독성 물질 중독, 교통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케이스와 디턴은 미국에서 사망률의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지만 이전부터 오랫동안 벌어졌던 경향이 그때 가시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1970년대 말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세대 이후로 매 연령대 노동자는 바로 앞 연령대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이 악화되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들은 그 이전 연령대에 비해 사회성이 떨어지고 비만 비중이 높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확률이 크고 우울증 증세를 경험하는 경향이 높고 만성 통증을 가질 확률이 컸다. 또한 자살을 하거나 약물 중독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높았다. 1990년대의 사망률 증가는 다양한 박탈이 오래 누적되어서 뒤늦게 사망률이라는 형태로 가시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느리게 움직이는 수많은 요인들이 교육 수준이 낮은 미국인들이 겪어온 후생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를테면 이들은 모든 연령대가 이전 연령대에 비해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을 가능성도 낮았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든 연령대가 이전 연령대에 비해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낮아졌고 특정한 직업이나 회사에 애착을 갖는 경향도 낮아졌다. 또 결혼을 하거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능성도 낮아졌다. 이 모든 것이 1970년대 이래로 대졸 미만 학력의 백인 노동자 계급이 무너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아마도 이는 미국 특유의 불평등한 경제 성장이 낳은 결과일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세상에 대한 분노입니다. 절망이 아니라면 다른 길은 분노다. 미국이 계층 이동성이 낮은 사회임을 깨닫게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꼭 재분배를 지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계층 이동성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물어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미국인 응답자들에게 먼저 그들의 견해를 물어본 뒤에 그중 일부에게 미국의 실제 계층 이동성이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주었다. 또 다른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데이터를 더 낙관적으로 인식되도록 그린 인포그래픽을 보여주었다. 응답자 중 공화당 지지자들은 실제의 계층 이동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자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언명에 동의하는 정도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중 하나는 개인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인도 오디사주에서 수행된 한 실험에 따르면 회사가 자의적으로 불균등하게 보수를 지급한다고 느끼는 노동자들은 매일 고정된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한 회사의 노동자들에 비해 업무에 노력을 덜 기울이고 더 자주 결근하는 식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한 저항이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는데도 말이다. 또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 사이에 격차가 있는 회사의 노동자들은 보수와 직결되는 업무에서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업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불평등한 보수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지만 보수의 격차가 성과의 차이와 명백하게 연결될 경우에만 그랬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동료가 명백하게 생산성이 더 높다고 인식되는 한 임금 격차는 노동자들의 업무 태도, 결근, 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행동은 탓을 돌릴 다른 대상을 찾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미국의 시장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공정하다고 믿으므로 시스템 말고 다른 비난거리를 찾아야 한다. 내가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면 그것은 지배 엘리트들이 일자리를 흑인이나 히스패닉에게 주었거나 아니면 멀리 중국 노동자에게 주었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내가 왜 지배 엘리트들이 나에게 재분배를 해줄 것이라고 신뢰해야 하는가? 정부가 쓰는 돈이 더 많아지면 저 족속들에게 들어가는 돈만 더 많아질 텐데.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거나 성장을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희생양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이민자와 자유무역이 자연스럽게 공격 대상이 된다. 미국이 유독 두드러지지만 이러한 현상은 유럽에서도 나타난다. 2장에서 보았듯이 반이민자 정서의 기저에는 두 개의 잘못된 생각이 놓여 있다. 하나는 이민자의 수를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나라의 저숙련 이민자들이 들어와 노동자들의 임금을 내리누른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3장에서 보았듯이 무역이 증가하면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이는 무역 정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체제와 지배 기득권에 대해서도 대중의 백래시를 촉발했다. 오터, 돈, 헨슨은 미국의 선거구 중 중국 쇼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곳에서
온건 성향의 정치인들이 극단적인 성향의 정치인들에게 밀려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원래 중도파 민주당 위주이던 카운티에서는 더 극명하게 진보 성향인 정치인들이 당선되었고, 원래 온건파 공화당이던 좀 잘못됐네요. 온건파 공화당 위주이던 이렇게 되는데, 공화당이던 위주이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원래 중도파 민주당 위주이던 카운티에서는 더 극명하게 진보 성향인 정치인들이 당선되었고, 원래 온건파 공화당 위주이던 카운티에서는 더 극명하게 보수 성향인 공화당 정치인들이 당선되었다. 네, 책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카운티 중에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위주였던 곳이 많으므로 전체적으로 이 효과는 무역의 영향을 받은 많은 선거구에서 더 보수적인 후보 쪽으로 표가 기우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 경향은 2016년 대선이 있기 한참 전부터 드러나고 있었다. 그런데 보수 성향 후보들은 어떤 형태의 정부 개입에 대해서도 재분배적 개입은 더더욱 반대하는 입장인 경우가 많으므로 당선된 뒤에 이들은 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는 정책을 거의 취하지 않고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그 예로 무역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주 중 보수 성향의 공화당 정치인이 지배인 주는 연방정부가 주의 메디케어 확장에 연방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거부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무역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믿었던 것보다 자신이 훨씬 더 불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기회만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때도 이와 비슷한 악순환고리가 작동한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에서처럼 사람들은 정부에 더 분노하게 될 것이고, 정부가 그들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을 더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함의가 있다. 첫째, 레이건 대처 혁명의 뿌리에 있는 성장 집착증,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대통령도 레이건 대처식 성장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은 영구적인 피해를 야기했다. 경제 성장의 이득이 대체로 소수의 지배층에게로만 들어가면서 성장은 사회의 번영이 아니라 사회적 재앙을 낳는 기제가 되었다.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통렬하게 경험하고 있듯이 말이다. 전에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홍보되는 정책은 모두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허풍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장의 혜택이 극소수에게만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러한 정책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할지 모른다. 두 번째 함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극심한 불평등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존엄을 잃지 않으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지금 당장 펴지 않는다면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 나갈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영원히 훼손되리라는 것이다. 이는 효과적인 사회정책을 고안하고 그러한 정책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얼마나 지금 너무나 기묘하다는 의미다. 네, 이렇게 7장을 읽었습니다. 7장은 지금 노동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부의 편중, 양극화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마 이 책의 맨 처음 이 책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졌던 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을 이 책에서는 옹호하는지 반대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아마 이제 국가가 어떻게 이런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8장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